안녕하세요 여러분, 농락석계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알려진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다음에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읽어보셨나요? 저도 이 작품을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처음 접하고 계속 읽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나온 거는 이 두 책이 너무나 공통점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읽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님이 그러시죠. 삶을 생각하려면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 정말 끊임없는 질문이죠. 많은 현자들이 아주 훌륭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두 책을 같이 갖고 나온 건 꼭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입니다. 저는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을 먼저 읽었으면 합니다. 자, 모리와 함께 화요일은 너무 내용 잘 아시겠지만, 루게릭 병에 걸리신 노 은사가 서서히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르고 비틀어져 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그거를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교수님을 만나며 음성을 녹음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죠. 저는 이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님 하신 말들 중에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방송국 아나운서가 당신이 어떨 때 가장 이 병이 걸린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리 교수님이 자기 뒤처리를 자기 손으로 하지 못하게 될 때가 가장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군가를 귀찮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비참한 모습, 아니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거, 상당히 두려울 것 같은데, 모리 교수님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때, 그때가 참 두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간병인, 가족. 자, 그런데 이제 제자가 물어봅니다. 교수님과 제일 두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태가 되지 않았냐, 어떠시냐? 그러니까 모리 교수님 대답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모든 거, 먹고 입고 자고 배설하는 모든 행위를 엄마나 보호자 손에 의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것처럼, 지금 자신의 육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쓰다듬어지고 닦여지고 씻겨지고 입혀지는 게 아기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닦여지고 내가 씻겨지는 게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제가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이렇게 제가 접어서 이렇게 별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되게 위협당할 때 형편없이 변하게 되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경제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협박하거든. 우리 경제 제도 안에서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위협을 느끼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그리고 사람은 위협받기 시작하면 자기만 생각하기 시작하네. 돈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거야. 그게 다 우리 문화의 속성인 거지. 그래서 난 문화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회화 교육을 시킨다는 게 문화를 주입시키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건데, 이 모리 교수님이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파트는 기본 질서나 도덕이 옳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뭐뭐 해야 한다, 뭐뭐를 지켜야 한다, 내지는 인간이라면 뭐뭐 해야 된다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리 교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되게 위협당할 때 형편없이 변하게 된다. 자, 근데 이 문장하고 연결을 했을 때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는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가장 위협받고 가장 불안하고 늘 죽음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고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로고 테라피,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아주 극한의 상황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만약에 이 빅터 프랭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절명 수용소 또는 또 다른 수용소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타락하거나 내지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인간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부인을 자꾸 생각하고 부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쭉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가 둘 다 죽음을 얘기하는데 정말 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쪽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분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들 읽으셨을 테지만 저는 이 책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책의 죽음을 바라보는 공통점이 어떤지, 또 삶을 바라보는 공통점은 어떤지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기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가 여기 또 접어놓은 부분에 보면은 실현의 의미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 두 가지가 거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오로지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물론 그에게는 창조적인 삶과 향락적인 삶이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시련은 운명과 죽음처럼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비슷한 생각이지만 시련이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린 대체로 시련이 없는 삶, 평탄한 삶,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노력하지만 내가 시련을 지금 겪고 있고 힘들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 시련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선택하느냐가 나의 의지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사실은 하루하루 다양한 스트레스와 다양한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은 진짜 시련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모리 교수와 빅터 프랭크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시련의 의미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책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 틈틈이 아주 가볍고 편하게 읽으면서도 한 문장 한 문장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꼭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